한국의 시스템그룹 해경그룹 국장 김승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스템 강의인데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스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모르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무엇인가 준비를 하려니까 너무나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1시간 반 정도에, 워낙 2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에 끝낼 건데,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성품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나가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굉장히 의존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 항상 반사적인 사람들. 뭘 얘기를 하면은 다른 거 핑계대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들이래요.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앞길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데 저는 주도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단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주도적인 사람보다 더 위에 단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단계의 그 주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람일까? 주도적인 사람은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호 의존적인 사람은 타인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타인과 함께 원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7가지 습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이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 그러니까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는 뭐냐면, 1776년 이래 미국에서 출간된 성공과 관련된 문헌들을 연구해 보면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고 여기는 것의 실체를 확실히 알 수가 있대요. 1776년이 어떤 해인 줄 아세요? 1776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그 해예요. 근데 그때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의 열쇠라고 여기는 것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대.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 성공 관련 문헌을 대부분 피상적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문헌에는 주로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 다양한 기법, 응급처치식 대응책들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즉,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주고 붕대나 감아주는 그런 식의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1776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응급처치식, 붕대를 감아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려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77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시절에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직 안 나왔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응급처치식 아스피린이나 주고 붕대 감아주는 그런 임시 방편의 기법들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처방은 사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 근본적이고 만성적인 문제점들을 방치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응급처치라는 것이. 그래서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미국 건국 후 1776년 이전에 150년 동안 나온 대부분의 문헌들은 성공의 기초를 이루는 특성들로 여기 나오는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대요. 내적 성품 중심의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서는 언행일치나 겸손, 충성, 절제, 용기, 정의, 인내, 근면, 수수함, 소박, 그리고 황금률 같은 덕목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들 수가 있는데 그의 자서전은 자신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내면적인 원칙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습관을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품 중심의 사고는 효과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을 배워서 자신의 기본적인 성품과 결합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과 지속적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내적 성품이에요.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끌고 가고 있나 봐요. 지금 네. 집중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냥 들으세요. 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공을 가져오는 기본 시각이 내적 성품에서부터 외적 성격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외적 성격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그 외적 성격 중심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각은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성격, 대중적 이미지, 태도와 행동 기법과 기술 등이 성공에 더 크게 기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적 성격이에요. 이 같은 외적 성격을 중시하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는 개인 및 대중을 상대로 할 때 필요한 기법, 또 하나는 적극적 사고방식.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적극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외적 성격 중심의 접근법은 명백히 조작적이며 심지어는 기만적인 측면까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 매일 그룹방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남의 상대방의 관심사에 이렇게 동조하고 그 다음에 항상 미소 지우고 뭐 이러면서 외적인 것들 굉장히 얘기 많이 하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순수를 쓰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취미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듯이 보이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수단을 쓰기도 한다. 이게 바로 외적 성격 윤리에서 알려주는 것들,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문헌에서 어떤 것은 내적 성품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공의 근본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의 덕목으로서 내적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내적 성품에 관한 언급은 구색을 갖춘 데 불과하고 실제로 강조한 것은 당장 효과를 내는 임시 변통적인 영향력 행사 기법이나 권력 획득 전략
커뮤니케이션 기술, 적극적 태도 같은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건국 후 150년 동안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 대부분 농사를 지었어요. 남부 쪽으로는. 남부 쪽에서 전통적인 마을에서는 누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 집 아들이 누구고 누구 집 아들의 개 품성은 어떻고 이런 걸 다 알아. 그런데 동부 쪽에서는 뉴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시화로 사람들이 모였어. 도시에서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임시 방편으로 기법들만이 유행했던 거죠. 그것에 가장 최초로 그것을 가리키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카네기예요.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가 아니라 데일 카네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성격 윤리와 성품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장님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것들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죠. 성격 윤리라는 것이 있고 성품 윤리라는 것이 있구나. 성격 윤리라는 것은 테크닉적인 부분이고 임시 방편적인 것이고, 성품 윤리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개념 정리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깊이 알고 싶으면은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챕터예요. 그 다음에 1차적 강점과 2차적 강점이 이렇게 있는데, 1차적 강점은 무엇이고 2차적 강점은 무엇인가? 외적 성격이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 했어요. 외적 성격이 미치는 영향력.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 어렸을 때 배운 것들과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날마다 내 주변에서 통용되고 있는 임시 변통의 철학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저는 외적 성격 요소라는 것, 그 기술적인 부분, 외적 성격 요소, 성격 개발, 커뮤니케이션 기술, 영향력을 얻기 위한 전략과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요소들이 성공의 관건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강점은 아니다. 근데 1차적인 강점이라면 뭐냐? 성품이 결점투성이고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나아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전략과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가 없다. 이해가시죠? 네. 이해를 이제 조금씩 워밍업하면서 풀려가고 있어요. 예, 재밌죠? 네. 왜냐하면은 나의 이중성이라는 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렇게 막 뭐라 그래, 그걸 가지고 살살살살 거리고 돌아서 가지고는 쌩딱 가고, 이런 게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은 불신을 낳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심지어 내가 좋은 의도로 한다 하더라도 의도가 깔린 것으로 상대방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설득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해도 아무리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성공의 토대가 없는 셈이다. 뭐가 없으면?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은 지속적인 성공의 토대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선한 품성을 갖추고 있을 때 이 같은 기법도 쓸모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이 기초가 돼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공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아니 내가 여기 알기로는 주스 파는 데인데 그렇게 오셨는데 이거 뭐 성격 얘기하고 성품 얘기하고 살짝 긴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법에만 치중한다는 거는요, 기법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제가 지금 벼락치기로 준비를 했거든요.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니까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거. 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이거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여러분들과 나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기법에만 치중한다는 것은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때때로 괜찮은 성적을 얻을 수는 있지만 배우고 있는 주제를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지식에 기초한 지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잊고 여름 내내 놀다가 가을에 당일치기로 수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예. 이게 여름 내내 놀다가 봄에 씨 뿌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름에 놀다가 가을에 수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을 왕왕해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농사란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연의 일부분인데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으며 지름길이란 절대 없는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빠른 것이 아니고 느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 사람마다 때가 있고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른데 뭐 직급 좀 빨리 갔다라고 기죽을 수가 없잖아.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거, PM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오토시 끊는 거? 풀세트 끊는 거?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 제일 힘든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자격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지심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 있잖아요. 제가 이 자격지심을 극복해내지 못했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지도 못해요, 사실. 저 PM 사업한 지 6년 됐어요, 지금. 6년 됐는데 아직도 GP야. 창피한 일이에요, 진짜. 제가 GP 때요, 우리 황다영 그룹장님 지금 PP인데 그때 시작했어요. 우리 정서진 그룹장님은요, 그때도 내가 GP였다. PP야 지금.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남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저의 속도가 있는 것이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지 남들과 비교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원칙은 인간 행동과 대인관계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뭐가? 자연의 법칙이. 인간관계 역시 수학의 법칙에 근거한 자연의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교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에서는 조작적인 규칙을 통해서 수단껏 게임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럼 학교 다니다 보면 코딩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코딩. 예. 수단껏 게임을 하는 편법을 사용한다면 잠시 동안은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잠시 동안은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간단한 기법들이 더 쉽고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2차적 특성들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뭐가? 2차적인 것들. 2차적인 강점. 2차적인 강점이라는 건 뭐예요?
기법들, 테크닉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결국 깊은 성실성과 내적 성품의 근본적인 강인함이 없으면 인생에서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내면의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성공이 인간관계에서의 완전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 2차적인 강점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2차적인 강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성격적인 재능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2차적 강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흔히 1차적인 강점, 즉 훌륭한 내적 성품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테크닉이 좋은 사람들은 1차적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대요. 예. 이 점은 그들이 가지는 모든 장기적인 대인관계에서 인해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의 동료나 부부관계, 친구관계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10대 자녀와의 관계 중에서 특히 그러하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무섭죠? 예,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내가 암만 얘기해도 나의 근본적인 성품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짓거려도 그 말에 상대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안 들려요. 예, 그래서 물론 성품상으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성품상으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같이. 예. 성품은 착한데 말은 잘 못해.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성품상으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족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가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2차적일 뿐이다. 결국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자신을 전달해 주는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달해 주는 것은 성품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노요지마력이요 일구 견인심이란 말이 있어요. 말은 먼 길을 달려봐야 그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일구 견인심이라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시간 지나면 각자의 사람의 근수가 다 나와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예. 싹 돌리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우리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서 10개라는 영화 다 보셨어요? 10개? 10개 옛날 영화인데 예컨대 그 사람의 내적 성품을 이제 윌리엄 조단이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1차적 강점과 2차적 강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패러다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패러다임의 위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지각 이런 것들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지,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기본 원칙을 이 책에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기본적이고 1차적인 것들이다. 예, 이것은 지속적인 행복과 성공의 근거가 되는 올바른 원칙의 내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PM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의 패러다임을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적 성품이다, 외적 품격이다, 이런 것도 다 패러다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보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의미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도 패러다임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저를 이쁘게 봐주실 거고 어떤 분은 아유 진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예. 그래서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간단한 방법은 일종의 지도로 보는 것, 지도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도가 그 지역 자체예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도가 있어. 지도가 그 지역 자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도는 그 지역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지도란 땅의 어느 지점들에 대한 설명일 뿐인 거예요. 지도의 이러한 특성은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들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데 식당을 하나 찾아가려고 그래. 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가면은 대구탕, 생대구탕 잘하는 집이 있어요. 생대구탕 잘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돼. 그런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그 지도가 여의도라고 써있지만 인쇄가 잘못돼서 제주도인 것을 갖다가 여의도라고 써있어. 그러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간다면 그곳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패러다임이 내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나의 패러다임은 지금 나의 존재의 위치에서 생긴 것이고 그동안에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기가 막힌 재밌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수업이잖아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패러다임이라는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세요? 네. 예, 그림을 한번 쭉 보세요. 어때요? 예뻐요? 발로 그린 것 같아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여자. 몇 살이나 돼 보여요? 30대? 젊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모피코트. 어떤 일 하는 여자 같이 보여요? 귀부인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이 여자가 지금 젊고 이쁘고 그렇게 보여요? 네. 뭐 선행학습을 했나? 선행학습을 네. 황교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알았어요. 네. 도움이 안 되셔. 자, 여기 보시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그렇게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자, 이 그림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왜 안 돼요? 자, 이게 보이세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예쁘다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매브릭 코예요. 이렇게 코. 여기 눈. 네? 여기 뭐가 이렇게 있고, 예. 늙은 노파의 모습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까 조금 아까는 뭐 30대 여자고 예쁘다며. 예.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그림을 먼저 봤다면, 이 그림을 먼저 보고 우리가 이 그림을 봤다면 뭐라고 부를까요? 할머니
그림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알 수 있냐면요, 같은 그림을 보고 생각을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사물을 보고 서로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두 사람이 모두 옳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설득력 있게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심리적인 것이다. 패러다임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이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마침내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한다면은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저를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패러다임이다. 무엇보다 미리 주어진 조건이 우리의 지각, 즉 패러다임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단지 10초 동안, 10초도 안 돼요. 단지 몇 초 동안 봤는데 이걸 갖다가 젊은 여자다 막 이러다가 딱 보니까 할머니야. 그렇다면은 단지 몇 초라는 시간이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이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봤을 때 일생 동안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가족, 학교, 교회, 직장, 동료, 성격 중심의 사고 같은 현 사회의 패러다임 모두 소리 없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증거틀, 패러다임의 이 사고의 지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패러다임의 말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패러다임을 벗어나서는 언행이 일치하도록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보는 것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완벽한 인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잠깐 동안 주어진 조건에 젊은 여자라고 주장하게 되는 집단에, 여기 대부분이 다 젊은 여자라고 주장했어요. 30대. 예. 90% 이상이 그 그림을 보면은 젊은 여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 그녀가 만약에 처음 생각했을 때, 젊은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길 건너가는데 부축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은 여러분들이 그녀를 본 방식에 일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의 예는 외적 성격 중심의 사고가 갖는 근본적인 약점 중 하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태도와 행동의 원천인 패러다임을 검토해보지 않고 단지 밖으로 드러난 태도와 행동만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PM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는 각기 다른 처지에 의해서 자신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조건화된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본 것을 서술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 자기의 지각, 자기의 패러다임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 그들이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의 예에서 보듯이 진지하고 명석한 사람들은 사물을 달리 본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독특한 경험의 렌즈를 통해 자기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이 갖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위력. 자, 다음 파트로 이제 넘어가면서 지각 실험을 통해 우리 이걸 지각 실험이라고 하는데, 지각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 아마도 패러다임의 전환일 것이다. 요번에 이 잠깐 동안에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많죠. 예. 이것은 마침내 이 이중적인 그림이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아하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고가 깊은 사람일수록 아하고 깨닫는 이 강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란 전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는 토머스 쿨의 대표적인 저술 과학혁명 구조에서 처음으로 소개됐는데, 과학 연구 분야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대부분의 중요한 업적은 연구자가 기존의 전통, 낡은 사고방식과 낡은 패러다임을 파괴함으로써 실현되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화된 나의 패러다임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한번 보세요. 고대 이집트의 그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으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집트의 그 위대한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가 중심이라고 말했을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구가 중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죠.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그랬어요.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 전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지금 내가 사람이나 사물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맞나?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혹은 일시적인 것이든 점진적인 것이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는 패러다임은 옳든 그르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원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인관계의 근본이 됩니다. 중요한 건 대인관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뭐가? 패러다임이 대인관계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관점과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패러다임의 전환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갑자기 패러다임의 전환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물과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 자신이 내적 성품의 개선과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가능하다. 패러다임이란 성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패러다임이란 성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인간적 차원에서의 존재가 바로 관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말 쉽게 풀이해드려요? 네.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장님들. 이해가시죠? 네, 저는 진짜 설명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딱 그 말이에요. 좀 유식하게 풀어놓은 거고, 개 눈엔 뭐만 보여? 똥만 보여. 이게 그 말이잖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개이기 때문에 똥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이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때 동시에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변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 여기서도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 내적 성품의 위주의 사고는 인간의 효과성을 가능케 해주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 근거를 둡니다. 즉,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도 현실적이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변의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강그룹 카톡방에 제가 글 남길 때 항상 가끔가다 글 남길 때 이렇게 쓰잖아요. 원칙 중심의 조직 운영, 원칙 중심의 리더 육성, 원칙 중심의 그룹, 해강그룹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즉, 물리학의 중력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도 현실적이면서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불변의 자연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미국 해군 연구소의 잡지 프로시딩스에 실린 프랭크 코크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억수같이 끼고 바다에 전투함과 함대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막 안개가 너무 짙으니까 위험하니까 선장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런데 그 참모가, 선장님, 저기에 우리가 이대로 가다 보면은 저기 앞에 있는 배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장이 그럼 빨리 보내라 해서 그 상대에게 거기 있는 그 위치에서 20도를 바꿔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다시 거기 이렇게 다시 답변이 왔냐면은 네가 바꿔라 그랬더니 나는 선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대쪽에서는 나는 2등병이다. 여기는 전투함이다. 너 비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선장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등대입니다. 등대가 비켜야 돼요? 전투함이 비켜야 돼요? 그런 것처럼 원칙은 바뀌지 않는 그런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들 그 원칙이라는 걸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눈을 감고 북쪽을 다 가리키면은 저마다 다 다른 방향을 가리킬 거예요. 그러면 그 북쪽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결로 북쪽을 정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북쪽은 그 빨간 나치판의 그 빨간 점이 움직이는 그것이 북쪽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항상 그런 말을 우리 권경희 그룹장님한테 얘기하고 가까운 우리 리더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다수결이 통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변하지 않는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힘드네요. 네. 자, 새로운 차원의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이거 한 줄만 딱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갖고 있던 사고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똑같이 해당이 되고요. 누구든지 다 똑같이 해당이 돼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의 인식, 사고를 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먼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재능과 같은 2차적인 강점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적 성품과 같은 1차적인 강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접근 방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승리보다 앞선다. 개인의 승리가 대인관계의 승리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변화해서 나부터, 항상 나부터 먼저 변화하고 나부터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적 성품보다 외적 성격을 앞세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즉 자신을 개선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쓸데없는 일이다. 파트너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나부터, 참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나부터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파트너한테 변해라, 파트너한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면으로부터 시작하라는 접근 방법은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의 근거를 두고 지속적인 자기 쇄신 과정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있는 독립성과 효과적인 상호 의존성으로 이끌어가는 상향적인 나선형 성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면으로부터 변화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 첫 번째 습관도 아직 안 나왔어. 네. 근데 이게 중요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도 못했던, 우리가 그동안에 현 사회에 지배당했던 거죠. 외적 성격 중심의 그러한 테크니컬적인 것들이 단주 알았는데 이 내적 성품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오늘 알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될 때 내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변화하자. 자, 다음은 자신과에서 승리하라. 자신과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이 책에서 이제 앞에 있는 3가지 주도적이 되라.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자신의 삶을 주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성과 의존성과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도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도적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반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터 프랭클이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가서 그 사람의 모든 가족은,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은 죽었고 가스실에 보내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말도 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면서 나치의 그 고문을 받으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 프로이드 학파로서 그냥 인생은 정해진 그 결정론을 갖다가 공부하고 그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랭클이 어느 날 그 감옥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치가 나를 고문을 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지만은 그 내면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어떤 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어떤 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것에 반응하는 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일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도적인 사람들은 이 자극과 반응의 공간이 넓은 거예요. 공간이 넓은 것이다. 공간이 넓다는 것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반응하는 사람이 나를 딱 때렸어. 그러면은 왜 때려? 딱 이런 게 즉각적인 반응이고 누군가 때렸으면은 왜 때릴까 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유가 웃겨요? 네. 그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은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강의장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천부적인 소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도 바라볼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자아의식이다. 이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죠. 이 자아의식. 그 다음에 이 상상력이라는 건 뭐예요? 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해낼 수도 있고 우리가 미래도 갈 수가 있고 과거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뇌라는 것은 엄청나게 바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레몬을 하나 갖고 있어요. 레몬을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을 쭉 잘라서 우리 김기래 사장님 입에다가 쑥 넣어드렸어. 그러면 침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여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뇌는 현실과 가짜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들은 훌륭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상력이에요.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도 미래에 성공할 사람도 현재 성공할 사람들도 다 이 상상력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라고 과거형으로 규정을 짓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양심이라는 것은 내면의 아주 작은 소리지만은 짓밟을수록 워낙 또렷하게 들리니까 양심에 순응을 하면은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말에 힘이 있고 내 삶에 활력과 결력이 있다. 내면의 갈등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 독립의지. 독립의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독립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이러한 것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영향력의 원이라고 써 있죠. 여기는 관심의 원이라고 써 있어요. 관심의 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관심의 원이, 관심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진호 사장님하고 생맥주집에서
생맥주 한 잔 마시면서 아프리카의 기근이 너무 심한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 우리 대책을 한번 세우자. 이거는 뭐예요? 이게 관심의 영역인 거예요. 관심의 영역. 그런데 반사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관심의 영역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먹는 사람들의 대화를 쫙 들어보세요. 관심의 영역에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영역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대부분이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관심의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생맥주집에 가보세요. 똑같아요. 다 그래요. 그러면 피해 많은 사람들이 생맥주집에 갔어요.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IMM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요번에 VP에 승급해야 되는데 VP 어떻게 가지? 내가 거절을 당했는데 거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이거는 관심의 영역이에요? 영향력의 원이에요? 영향력의 원이에요. 그게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 보통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주도적인 사람과 반사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들은 이 관심의 원이 있는데 이 영향력의 원을 점점 넓혀 나가는 거예요. 점점 넓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과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을 나누는데 실력이 없어서 이거를 들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강의를 하면서 내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다음에는 이거 없이 해야 되겠다. 이건 영향력의 원이에요? 관심의 원이에요? 영향력의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향력의 원에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의 원을 갖다가 넓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은데 저 손가락 뭔 말이야? 거기에 사람이 손가락 10개를 이렇게 했어요. 1시간 됐다고. 네. 자,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두 번째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건 뭐냐면요. 주도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상상력을 동원해서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하나는 머릿속에서 한 번,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리모컨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한번 만들어졌고 눈에 보이는 생산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들은 항상 나의 앞으로 3년 뒤, 5년 뒤의 미래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으로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년은 좋아질 거야. 그런데 막상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연한 희망은 공허한 결과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예. 첫 번째,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보시면은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바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책을 읽는데 그게 급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지치셨나봐요. 목소리가. 예.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그 인간관계가 중요해요? 급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체력이 기초가 되는데 운동하는 거 중요해요? 네. 바빠요? 예.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면은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일은 급하지가 않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책과 인간관계와 운동을 해 나간다면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긴급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들이 이쪽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급한 일에 시간을 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습관 1, 2, 3을 했고요. 네 번째가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아까 제가 상호 의존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승승을 생각하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뭐예요? 패패식 사고방식. 패패식 사고방식. 근데 우리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고방식이 뭐예요? 패승식 사고방식. 나 하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패승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승패식 사고방식.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승패식 사고방식이고, 승승식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승승식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대인관계 리더십에 있어서 내가 승승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늘 제가 개인적인 성장을 강조해 왔던 것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격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성장이 없으면 라인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 없이는 라인의 성장이 없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이 있어야 라인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네트워크는 인격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이 없이는 라인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해강으로 그룹장으로서 항상 개인 성장 시스템 고게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습관사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이것도 동일하게 대부분 여러분 자신을 개발해야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상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다섯 번째,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 공간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이라고 써 있는데,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이해하고,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이 말을 나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그 상대가 말을 할 때 끼어들지 말고 그 상대가 얘기할 때 미리 결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공감적 경청이라고 경청을 하고 있지만은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끝나면 내가 이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듣잖아요. 이런 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경제사장님? 죄송합니다. 맥 끊겼어요.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대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준다라는 것을 느끼면은 그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말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가 알아요. 심지어 그 문제의 해결책까지도 자기가 알아요. 그게 바로 공감적 경청이에요. 공감적 경청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무당 선생님들이 제일 잘해요. 얘기하다가 그래 얘기해봐 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 그러면은 자기가 줄줄줄줄 다 얘기해요. 예. 이 공감적 경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feel을 전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끝나게 된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공감적 경청이 사실 리더십 트레이닝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템 좋고 비전 좋아서 사업 설명 듣고 나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아까 여기 사장님이 들을 준비 안 된 사람한테 계속 얘기 안 되잖아.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그 상대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너지를 창출하라. 습관적 시너지를 창출하라.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은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네트워크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너지는 어떻게 창출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장점과 나의 장점이 결합될 때 시너지가 창출이 되려면 그냥 시너지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라인 미팅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셔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친해져야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꿈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목표가 있는지 서로가 알고 지낼 때 그때 상대방이 그 팀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나의 장점이 있다면은 저 사람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장점이 있으면은 이분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3의 대안이 나오는 거야. 내 거와 상대방 거를 합쳐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 시너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교를 통해서 친해진 다음에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행강그룹에서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 시너지가 일어나야 되니까. 시너지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도적이 되라. 두 번째가 뭐였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해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두 번째, 경청한 다음, 다섯 번째,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여섯 번째가 시너지를 창출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일곱 번째 습관이 끊임없이 쇄신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것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톱질을 하는데 톱날이 잘 갈려져 있어야지 나무가 잘 잘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승리와 대인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나를 먼저 쇄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은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신체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30분씩 그래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30분씩
적어도 이틀에 30분씩은 운동을 하셔야지 나머지 165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을 계속 하시잖아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몸이 좋아진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미팅을 하면은 훨씬 나의 말도 부드럽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판단력도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정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책을 보셔야 된다. 책을 보시는데 항상 우리가 본 책만큼, 우리가 만난 사람의 수만큼 우리의 사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 항상 책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IQ라는 것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EQ라는 것은 뭐예요? 감성 지수예요. MQ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MQ? 도덕 지수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는 도덕 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도덕 지수가 높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말 중요해요. 이 세상은 비전과 규율과 열정이 지배해요. 비전과 규율과 열정이 있으면은요,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는데, 그 비전과 규율과 열정이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는, 이 네트워크는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리더가 이 MQ 도덕 지수가 낮으면은, 도덕 지수가 없으면 일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비전과 규율과 열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 비전과 규율과 열정은 양심에 지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흑역사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MQ, 도덕 지수를 항상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자기도 성찰하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감정적 차원. 이거는 이제 내가 집에서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고 밖에 나와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용을 많이 전달도 하지 못했지만은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는 요번에 영향력의 원이 커졌어요. 다음에는 잘할 수 있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준비하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부족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저도 그냥 내가 뭘 모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면서 뭘 모르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사람이 성장하는데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모르는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의식적으로 내가 책을 보던 학습을 통해서 내가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완전한 단계인데 그건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의식적이 아닌 습관적으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루틴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